어서 와. 국회는 처음이지? 순수와 패기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 이슈, 여의도 초선 토론.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최종談判에 나서는데 그 결과가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사이 떠들썩했던 논란의 정치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들께 이 상황을 좀 여쭤보기로 하면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보다 객관적으로 좀 더 신선하게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영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은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는데 양영자 의원은 처음이시니까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양자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에는 처음인데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제가 잘 뭐 봐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박 의원님께서도 예. 네, 섭섭하니까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도 뭐 지난번 인사드렸는데요. 우리 아주 좋은 파트너인 양양자 의원님과 함께 토론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훈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그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백종원 씨를 언급한 이후에 아주 주말 내내 설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가수 이명웅 씨 이름까지 나오고요. 김종인 대망론 가지고서 장지원 의원이 네. 또 말씀을 한참 하셨습니다. 네네. 자, 우선 먼저 이게 좀 단계적으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백종원 같은 대선 주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물론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박 의원님 먼저 한마디 해주시고 진행하죠. 백종원 씨에 대한 언급은 저는 뭐 상징적인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이분이 재미있어요.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네. 그다음에 뭐 굉장히 그 책임감도 많이 강조하고 제일 중요한 게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걸 드리고 있는 점이 굉장히 높이 사지는 것 같아요. 인기 있고 재미있고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후보를 원한다는 뜻을 백종원 씨 이름을 빌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고 재미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감이다. 그렇죠. 예.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안 계시나 보죠? 미래통합당에. 그럼 찾기가 어려우니까 당내 후보들한테 좀 분발하라. 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양자 의원님께서는 다른 당 의원 얘기지만. 우선 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 전에 제가 선대위원으로 있을 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맞습니다. 이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김종인이 김종인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이 김종인했다. 네, 김종인한 발언이다. 근데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네. 우선은 선의에서 보자면 그만큼 이제 정치권에 백종원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현재 없다. 네. 이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사실은 비꼰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현재 이제 야권 대선 후보는 백종원이 거론될 정도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 상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이 의미는 이제 현재 거론된 후보들뿐만 아니라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본인까지도 염두해 두고 발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관심 끌고 정치권이 해당 이슈에 붙고 네. 또 어느덧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본인을 더욱 부각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김종인 대표다운 방식이라 저는 그냥 김종인이 김종인 했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이 김종인했다. 이런 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하나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그 선대위원에 계실 때 김종인 현재 그 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 이제 또 선거를 지인도 지휘하셨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신 게 없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물론 당신은 후보였었습니다만은 그분에 대한 그분은 괜찮다. 대선 후보 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김정인 그런 위원장이? 말씀을 안 하셨고요. 우선 그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네. 그 비대위원장 맡으실 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선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총선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라도 한 적이 없으시죠? 네, 사석에서도 하신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 하시네요, 사석에서. 예. 네. 뭐 본인을 후보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80이 넘으시지 않았나요? 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김종인 대망론이 나오죠? 저는 참 그게 신기한데. 뭐 본래 아마 조금 젊으셨을 때는 대망론 원래 생각이 본인 뜻이 있으셨군요. 있으셨습니다. 대선 캠프를 차린 적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얘기 자꾸 나올까요? 김종인 대망론 얘기는 장제원 의원도 사실 말씀을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옆에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과거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요즘 행보하시는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럼 좋습니다. 뭐 김종인 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 별로 그렇게 꼭 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금 박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이제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사실은 비대위원장 맡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을 조금 뭔가 쇄신해달라 이런 의미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이 그래서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선점하시는 거는 아주 탁월하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슈는 선점했는데 실제 어떤 방식으로 당을 쇄신하고 있느냐 또 그 쇄신하려고 하는 방향에 어느 정도 야당의 그 같은 당 소속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다 좋습니다라고 하느냐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뭐 양향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슈 선점은 잘하신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전일 보육제라든지 이런 네. 원래 민주당 쪽의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주신 거는 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쇄신의 부분은 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렸을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셨을 때나 선거를 앞두고 들어오셨거든요. 총선 앞두고 네. 들어오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하실 때라서 바로 이슈를 내고 이슈를 선점하려고 들어가고 또 대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선 국면인데 아직 1년 남은 대선에서 지금 미리 이슈를 선점하고 대안을 내고 하는 게 적절하냐. 타이밍을 보고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조금 과거보다 많이 신중해진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당에 특위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경제사회혁신 특위라든지 정강정책 특위, 외교안보 특위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 또는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김종인이라고 하는 슈퍼맨이 왔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자. 이런 입장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저희들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기해서 그중에 10개를 내면 예를 들면 5개, 6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채택하는 모양으로 가야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하고 소통은 잘 되나 보죠?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또 뵙기도 하고 점심도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신도 사주시고가 관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인 위원장의 쇄신 노력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과 또 역량을 가지고 당 쇄신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쇄신에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아직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남의 당 얘기니까 또 네. 직접적으로 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좋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궁금한 얘기가 그동안에는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 원구성,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한번 맡으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원구성 관련해서?
우선 양 의원님, 예. 네. 우선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원구성 오늘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3차 추경안 통과는 물론 또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정말 꼭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늘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우리 여당이면서 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결과로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또 받을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2008년에 보니까 주호영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선에서 많이 뽑아준 것은 뽑아준 사람 뜻을 반영해 달라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셨나요? 통합당에 대한 호감, 비호감 묻는 설문조사에서 비호감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TK에서도 비호감도가 55%로, 호감도 29%보다 높은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데 더 이상 발목 잡기 하지 말라라는 저는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일부터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합당은 호감을 보내는 18%만 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이 주장하는 의회 독재도 나머지 민심은 완전히 위반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뭉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또 타협만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대화가 불가능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정당하게 힘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이 미래통합당의 몽리는 사실상 총선에서의 패배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 또 겸허하지 못하다. 이런 국민의 어떤 또 지탄을 또 받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늘 뭐 타협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의 결과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또 뭐 다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박 의원님 어제 어떠십니까? 이제 3시간 네. 동안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님께서 3시간이나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무산될 것 같으면 금방 깨질 텐데 3시간이나 길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하고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뭐냐면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상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규정들은 세세하게 있는데 왜 그 규정들만 없을까? 법률에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협의를 네. 해서 진행하라는 뜻이 법의 정신일 수가 있고요. 하나는 다수당이 다 가져가라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전자라고 해석한 것이 그동안의 우리 국회의 관행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 양당 간의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근데 그 전통이 이번에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 아까 양양자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면 국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협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깨진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은 뭔가 좀 진척이 있을 거다. 아까 맹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씩 나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대안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뭐 그거 돼 있지 않나요?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네. 상임위원을 먼저 구성하고 네. 상임위가 구성된 위원들 중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전 단계 상임위를 여야가 몇 개씩 가지느냐, 의석 비율로 할 거냐, 득표 비율로 할 거냐, 일당이 다 가져갈 거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재헌국회 이후에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해왔다는 말씀인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놓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 안도 한번 좀. 원래 제가 제안을 했던 박병석 의장님께 제안을 드렸던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계속 대치하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뭔가 대안을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거를 박 의원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처음에 저밖에 제안을 안 했었죠. 예. 그래요? 네. 처음 한 사실입니다. 네, 저도 처음 하는데. 네. 미래통합 언론에 많이 났는데 좀 많이 읽어봐 주시는군요. 제 기사도 좀 봐주십시오. 네, 김재년 원내대표가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그 박 의장님께 했다라고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면은 한유라라고 해서 국정조사도 같이 한번 패키지를 넣어달라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니고 이 문제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박병석 의장님께서 저는 대안을 내야 되는데 대안을 구체적으로 안 내었었죠. 아마 어제 낸 거 아닌가 하는 추측.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대변인도 안 들어가고 네. 세 분만 하셔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측근데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그냥 이제 그런 거 아무런 조건 없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년씩 맞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예측이 그렇습니다. 근데 9시 회의를 해봐야 알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싸운 게 될까요? 법사위를 다 맞는 게 원칙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죠. 야당이 맡아왔던 것이. 네. 그렇지만은 지금 대치 정국으로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는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는 게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승적 양보의 모습으로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예측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나머지 얘기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1부 시사 마치면서요.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요.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을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등 증세가 발현했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슈되는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좀 짓궂게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원구성이 합의가 되더라도 공수처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수처 1호 처장 누가 돼야 될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야당에서 주호영 대표가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 압박하는 거다. 그리고 공수처 규칙 관련해가지고 뭐 추천위원이 잘 안 되면 추천이 잘 안 되면 그냥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에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에 7명이 이제 추천위원으로 되게 돼 있고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6명 중에 이제 2명, 7명 중에 2명이 야당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명이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해버리면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6명을 채울 수가 없어서 추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회하기 위해서 규칙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법 네. 규칙안.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교섭단체가 둘이 있는데 야당인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다른 교섭단체로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7명을 전부 추천하겠다. 이런 규칙안을 내놨는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네, 안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법을 우회하려고 하는 꼼수 입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될 건 아니고 네. 역시 원래 법을 만들었던 정신을 살려서 야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자체가 뭐 우리법연구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친여로 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하면 저희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보게 되면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바로 미래통합당인 야당에서 계속해서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 안 해주면 아마도 박 의장은 여당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것이다. 이걸 교섭단체가 가지고 둘밖에 얘기하시는 거죠.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당신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 의원님?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도 사실 법사위원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해서 찬반으로 꼭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양당의 어떤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현재의 공수처법만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 아니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공수처법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야당의 동의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임명되더라도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또 국민의 심판까지 판단까지 받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너무 과도한 우려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또 국민들께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또 좀 살짝 피해 가셨는데 네. 지금 쟁점은 이 규칙안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어 있는 법 네.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중립적인 인물을 내야 되고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안을 내서 뭐 시행도 안 해본 법을 사실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뭐냐면요. 공수처 법에는 그 야당 의원, 그러니까 야당 몫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비토권을 그러니까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2명이 다 해야지. 6명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난 이거 찬성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공수처장이 아니죠. 안 되는 거잖아요. 7명 중에 6명이니까 네. 한 명은 거부를 해도 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거부를 해야 통과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교섭단체는 사실 지금 여당하고 야당 둘밖에 둘밖에 없는 없죠.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규칙으로서 결과론적으로는 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규칙하고 법하고는 원래 이게 구조가 근데 좀 다른데. 공수처 규칙은 법률하고 같은.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칙 또 쟁점이 많은데 네. 사실은 대법원 규칙 이거 법률하고 같은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규칙 제정권이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백혜련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규칙안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양 의원님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 일을 상상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일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또 이게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국회에서 인천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어떤 고위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인사청문회 봅니다. 문제는 네. 그동안 인사청문회 여러 번 있었지만 조국 장관 같이 문제가 많이 제기된 사람들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네. 그게 지금 20번 넘게 임명이 됐습니다. 네. 성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년 10월 29일 날 발표된 그 여론 리얼미터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찬성이 61.5%입니다. 반대가 33.7%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의 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설치 네네. 여론 높은 거는 저도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여론이 높다고 해서 법률을 우회해서 가는 게 맞느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만 보고 선택한 국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뜨거운 논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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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삼성 합병 승계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검찰에서는 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특히 수사도 하지 말고 뭐 기소도 하지 말고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향자 의원께서는 상고 출신이면서 연구원 보조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상무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그 일반 민주당 의원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의견을 보면은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결국 봐주자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말씀을 했지만 양향자 의원께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존중돼야 된다. 특정 기업의 오너가 4년이나 수사와 재판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 의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뭐, 언론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 노웅래 박용진 의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뭐,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얘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어떤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이제 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나와서 봐도 4년 전과는 정말 다릅니다. 네. 바로바로 결정해줘야 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저의 이제 이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 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모든 과정은 다 또 존중받아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박 의원님, 예. 예, 저는 뭐, 양 의원님 의견 일부 찬성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요하고 경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을 이렇게 구제하겠다고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잘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뭐 불기소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고 불구속 기소로 결과적으로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뭐 결정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 관련해서 이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던 교수가 사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미 들어가 있어 자기 의견을 계속 강력히 얘기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뭐 예를 들면 뭐 종교단체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로 많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걸 잘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10초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오너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다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예, 기업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나가되 검찰은 자기 할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